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임정빈입니다. 농업의 본원적 기능은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식량 공급 이외에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부릅니다. 최근 환경과 생태 보전, 아름다운 경관 유지 등 농업의 다양한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농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박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농업의 다원적 기능. 최근 우리 농업계에는 친숙한 용어인데요. 농업의 본원적 기능이 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원적 기능이란 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영향이 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쌀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논에다가 물을 가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도 논이 또 그 물을 가둬줘서 홍수가 좀 덜 난다거나 흔히 누런 벼가 춤추는 황금빛 들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서 아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 그걸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예기치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좋은 거, 긍정적인 것을 다원적 기능 또는 보다 친숙하게 공익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농업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를 따로 내려갔고요. 식량안보나 환경 생태 보전 또는 전통문화 계승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하신 식량 안보라든지 또 논의 어떤 홍수 조절이라든지 환경 생태 보전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농업부의 다원적 기능 혹은 공익적 기능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가요? 앞서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또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경제학 쪽에서는 그걸 보통 외부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다원적 기능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요 외부 효과랑 더불어서 꼭 나오는 얘기가 공공재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은 사실상 공짜로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홍수를 막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수고했습니다라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나가다 황금 들녘을 쫙 보고서 기분이 좋았다고 거기다 돈을 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이런 걸 누려온 분들은 이게 그분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태어난 78년에 한국이 쌀 자급을 처음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시기를 보더라도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였죠. 즉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안전하냐 품질이 좋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변한 거죠. 먹는 건 이제 충분하니까 이왕이면 난 좀 좋은 거, 안전한 거 이런 걸 먹고 싶다. 그런 단계로 진행하다가 이제는
아, 먹는 건 됐고 나 이제 거기 가서 좀 뭐 좀 보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싶고 뭐 좀 목가적인 것도 하고 싶고 뭐 체험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원적 기능이란 용어 자체는 몰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데, 즉 내가 원하는데 이런 게 잘 없네?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네? 이런 걸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찾는다. 이런 거에서 어떤 인식이 싹튼 게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고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른바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그 속도가 좀 늦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해요 이렇게 계속 신호는 왔는데 그거를 제때 충분하게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두 집단 사이의 어떤 불화라든가 아쉬움이 커졌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문제가 되면서 점점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제가 알기로 80년대 중반부터 그 논의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부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국가별로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혹은 주장하는 입장들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중반에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농산물은 사실상 무역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농산물까지도 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례 없는 얘기가 오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농산물을 수출했던 나라와 그리고 주로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른바 수출국 그룹이라고 하는 케언즈 그룹 이쪽에서는 계속 수출을 해왔으니까 이걸 기회로 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래 다원적 기능이란 게 물론 그 당시는 나중에 하면 이제 비교역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먼저 썼습니다만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꼭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나가면 야 그런 것도 다 수입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여는 것을 강력하게 옹호를 했죠. 반대로 농산물 수입국,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인 수입국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수입국들은 아니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농업을 유지한다는 거는 국내 농업을 유지한다는 거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리투아니아,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7개 나라였던가요? 해서 다원적 기능의 친구들 이런 식의 그룹을 형성해서 이런 논의를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오랜 기간 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만 실제로 합의가 됐던 거는 그래 그런 거 이름을 뭐라고 붙일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 외에 어떤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역효과,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농업 정책 현안을 얘기할 때면 특히 뭐 다원적 기능과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주로 미국이나 유럽 연합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우리 다원적 기능이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제일 큰 주가 텍사스인데 한반도보다 더 크죠. 그 큰 땅에서도 상당 부분을 오로지 면화만 심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나게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할 여력이 있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땅을 미국이 200~300년 동안 계속 개척을 해온 거죠. 그래서 쓸 땅은 쓰고 남겨놓을 땅은 남겨놓자. 즉 보존을 하자 이런 개척과 보존이라는 생각이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미국 농업 정책에도 은연중에 녹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표적으로 팜빌, 농업법이라는 것을 한 5년에서 7년마다 제정을 하는데요. 그럼 한번 제정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그 전까지 유지하던 고정직부를 이제 없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2018년 작년에 그 개정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흔히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하는 영양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뒤로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 정책에 해당하는 품목 프로그램, 그리고 경영 안정에 해당하는 보험, 그 다음에 보전이라는 장을 별도의 하나의 부분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은 이 보전에다가 전체 예산의 약 11% 정도를 할애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영양과 소득과 경영도 모두 중요하지만 아예 보전이란 얘기를 따로 잘 형성할 정도로, 잡아놓을 정도로, 즉 쓸 때는 쓰고 지킬 때는 지키자, 즉 지킨다라는 개념에서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요걸 한번 대비시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땅이 작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적으로 작은 땅에 수십 개 나라가 모여 살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이 땅을 놀리고 이럴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럽은, 우리나라가 논이 중심이라면 유럽은 밭하고 목초지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결국 땅을 보존하기는 조금 힘이 붙이고 결국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쓰되 계속 쓸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즉 다른 국토와 어우러져 살 수 있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농업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은 공동농업정책이란 형태로 마찬가지로 몇 년 주기를 두고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만들었고 2015년 1월부터 발효를 해서 지금 20년까지 이제 운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새로 도입했던 핵심 개념이 녹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를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공공재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녹색화하는 데다 전체 예산의 30%를 할애했습니다. 참고로 공동농업정책 예산 자체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죠. 그 중에 30%, 즉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약 10% 이상을 여기다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관리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시행한 후 1년 이상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다 아니다, 이미 갑론을박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즉 다원적 기능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지만 미국에선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자, 유럽은 쓰기는 써야겠지만 써야 하니까 오히려 잘 관리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은 그날의 역사 맥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란 개념을 얘기할 때 그 맥락 속에서 잘 접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는 왜 이것이 이렇게 크게 이게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못 얻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좋은 기능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 속성 때문에 그 혜택이나 즐거움을 얻고 있지만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적 기능이란 개념을 쓰면서 주로 좋은 면을 많이 부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좋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편한 진실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좋은 기능도 분명히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90년부터 지금 나온 언론에 나온 모든 내용의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 안전성이란 키워드는 90년대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관심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근데 90년대 중반쯤 되면 나왔던 얘기가 그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발견됐다 얘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BSE라고 하죠. 좀 더 친숙한 광우병이라고 했던 이야기, 구제역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한바탕 휩쓸었던 이른바 살충제계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특히나 먹을 거다 보니까 이런 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호가 아직은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산자분들은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것이냐, 소비자분들은 그건 알겠는데 우리는 이런 게 불만이다. 서로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역 협상 때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논리를 세우거나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소 미온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언급했던 몇몇 나라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나 스위스, 일본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진했고,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고유한 논리를 어떻게 전개했다라는 얘기는 별로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논의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거는 전례 없이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업이란 게 GDP나 고용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산업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겠구나. 일반 납세자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근데 그 이후의 정책을 본다면은 정책 흐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식품안전성 대책도 많이 개선이 됐고,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국토 균형 발전도 추진을 하고 이런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좀 산발적으로 추진이 된 점도 부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다원적 기능이란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 내지는 확충하겠다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한 것인가, 요거는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걸 놓고 생산자, 소비자, 정부라는 그 주체들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 움직여서 충분히 이것을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여튼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 출범한 이후에 하여튼 그 공익형이든 아니면 다원적이든 하여튼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혹은 그 공익적 기능을 이렇게 화두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기조도 있겠지만 조금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지속 가능성 얘기란 걸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흔히 이제 나눌 때 경제, 사회, 환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살고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과연 이 경제, 사회,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하고 품질도 좋은 농산물을 싸게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가끔 농촌 가서 좀 관광도 해보고 싶고 요구하는 게 많은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사회 지속 가능성의 생각, 이런 걸 제공해주고 그래서 만족해서 또 좋은 되먹임이 되고, 이런 게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농사 짓는 입장에선 도저히 어려운 거죠. 지금 농사를 내가 짓고 있는 농사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 이상을 해달라니까 일단 힘이 버겁고, 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과연 이게 내가 들인 만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올 것이냐,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경제랑 사회 지속 가능성이 같이 가기가, 가만둔다면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듯이 고투인 농법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먹고 살라고 고투인 농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어지는 거죠. 즉 경제랑 환경 지속 가능성도 또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소비자들은 그 환경을 보고 또 인식이 나빠지고, 그럼 다시 사회랑 경제 측면이 또 부닥치고 해서 결국 기존 농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랑 환경 쪽을 조금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누적돼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니 공익적 기능이니 다원적 기능이니 하는 얘기를 들고 나온 것도 요 세 가지 경제, 사회, 환경 사이에 무게중심을 한번 다시 맞춰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업 분야에 계신 분들도 계속 먹고 살고 괜찮게 살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든 국민이든 같이 가자.
이렇게 중심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런 것들을 잘하는 국가가 저는 스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유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이 지속 가능성,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이 어떤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에게도 뭐 소득을 좀 보장해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농 간의 어떤 요새 뭐 농촌이 또 공동화되고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농업이 좀 활성화돼야 농촌 사회가 활성화되고요. 네. 또 환경적으로도 관행농법보다 친환경 생태적으로 하게 하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존해줘야 환경 생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마 선진국형 농정관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농업계나 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선진국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뭐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에 혹은 농촌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드시는 게 GDP랑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작다. 실제로 제가 기억할 작년에 이제 GDP 대비 비중이 2%선 아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이른바 사양 산업에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나라 경험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는 농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식량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리고 이제 이촌양도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70년대에 많이 겪었던 사람을 다른 부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식 도시에 보내놓고 송금을 하죠. 자본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산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이 점점점 옮겨가고 그러면서 농업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대단히 움츠러들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날 농업이 GDP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농업이 역할을 잘해왔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은 이런 고용이나 GDP는 줄어들고 이제 농촌 지역을 유지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역에서도 이제 산업으로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지역에서는 농업이 지역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식량 공급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 삼터와 쉼터로서의 기능은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나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거는 수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그런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능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농촌 공간이고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GDP의 2% 남짓인데 차지하는데 그걸 갖고서 전체 인구의 약 4% 5%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분들은 스스로의 삶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만약 이분들이 다 포기를 하고 그 지역을 비워버린다가 아니면 다 도시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란 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 이른바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활을 한 자체로 전 국토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돈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즉 다원적 기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즉 국토의 어떤 관리자이자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일종의 이제 외국 표현에서는 스튜어드십이라 그러는데 집사라 그러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문이자 그런 분들도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농업의 다원적 기능하면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스위스를 뽑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한국 농업이나 농촌이 앞으로 스위스와 같은 어떤 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이런 농업 농촌으로 가야 된다. 그런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스위스의 경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996년에 국민투표를 해서
이제 스위스 연방헌법 제 104조를 신설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업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직불제 형태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2017년 9월 24일에도 이제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해서 요 104조 A항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량 안보의 개념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혔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위스 사례를 주목을 하시는 이유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농업의 지금 논의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도 대략 1950년대부터 증산을 시작을 했고요. 60년대, 70년대에 이제 60년대 환경 문제, 그리고 70에서 75년까지 식품 안전성 문제 이런 게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년대 초중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직불제 형식을 도입하는 거나 이런 어떤 준수 의무 이런 걸 연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SBV라고 약 줄여서 말하는 커다란 농민단체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강력한 이해 집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논의들이 초반에 많이 좌초가 됐어요. 낙농하고 몇 개 해서 이 농업 부문에서 어떤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근데 낙농 뭐 가격 이런 식으로 개별 안건 상정을 했는데 3번 연속 부결이 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너희는 너희의 고집만 피우냐. 그래서 사실 96년 국민투표에 앞서서 그 전해에 이런 걸 넣자는 내용이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40% 후반대 찬성이 40%대 그쳐서 부결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반대편에 한 80년대 중반부터 이런 대규모 농업인 단체들과 좀 생각을 달리하는 농업인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가족농이나 중소농들이 중심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렇게 경쟁력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좀 환경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노선을 이제 택한 거죠. 그래서 중소농 보호연합이라는 걸 결성을 해갖고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쭉 다른 생각을 하다가 95년 국민투표 했을 즈음에 소비자연합하고 연대를 한 거예요. 연대를 해서 여기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95년에 제시했던 안을 고쳤어요. 그래서 요 고친 안을 가지고 96년에 투표를 하니까 약 76% 찬성이 나온 거죠. 약간 손질을 했는데 30%가 차이가 난 거죠. 왜? 내용도 다르지만 그 전에 소비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교감을 하고 공감대를 만든 게 저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년에 그런 104조가 신설이 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죠. 뭐냐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이걸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즉 환경에 적합한 농사를 지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생태학적 증명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2013년까지 큰 변화 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스위스 농정을 아우르는 이제 농업법 AP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다시 이걸 한 번 더 세분화시키죠. 그래서 99년부터 2013년까지는 직불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일반 직불이 있고 경관 직불이 있고. 근데 14에서 17년까지는 이걸 다시 7개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유럽은 이제 좀 간소한데 스위스는 오히려 넓게 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또 상황이 달라진 거죠. 굉장히 지역이 다양해지고 농사 짓는 뭐 다양해지니까 우린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세분화하겠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 또 4, 5년 동안 이어지는 정책 역시 이 14년에서 17년 요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이어받았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 일단 다원적 기능이라는 걸 헌법에 넣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인 분들만이 아니라 그거를 소비자와 납세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단 공론화를 시키고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 그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다. 저는 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스위스 연방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명문화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농촌에 직불제를 많이 지원해주고
물론 농가들이 뭐 상호 의무준수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그렇게만 알려졌는데 그 전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네요. 스위스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위스의 농가를 방문해 보면 하여튼 그 농가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또 자부심을 또 사명감을 갖도록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위스 연방헌법 104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농가가 농가가 그런 친환경 생태적인 농업을 하면서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기여에 대한 보상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우리로 하면 우리는 항상 뭐 농민 하면 피해를 보는 좀 뭔가 뭐 이런 측면에서의 보상이 아니고 그런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을 사회에 주는 공급자에 대한 어떤 정당한 기여에 대한 보상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농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부럽고 단지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이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실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어떤 행동이고 또 그런 정책이라는 걸 느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까 다원적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미흡했던 건 보강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즉 긍정과 부정 얘기를 다 하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시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도부에서 6가지 기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 이제 싹 트는 단계인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개념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살충제 계란 일이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동물복지란 개념을 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게 다른 의미라기에는 사회적 농업의 한 갈래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도시농업을 비롯한 이제까지 없었던 개념 그리고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도 맺고 있긴 하지만 생물 다양성이란 거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즉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이것은 동물 복지나 생물 다양성이나 특히 사회적 농업 이런 거는 비단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밀접하게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사회 투자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투자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기대를 하고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보통 사람과 어떤 사회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세요라고 기대를 하고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 개념이 이제 공공재정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일종의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할 약속을 할 텐데 지금 우리 역량만으로는 살짝 힘이 붙이니까 사회에서 먼저 믿고 투자를 해주세요. 왜 옛날 펌프 있잖아요. 옛날 펌프 하면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마중물. 마중물이죠. 그러니까 마중물 개념으로 물을 먼저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펌프질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거 기능이 발현돼서 농업계도 살 수 있고 사회 모두가 더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논리를 세우는 그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좋으신 얘기인데요.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스위스가 그런 선순환의 예를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제 헌법에 그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넣고 정부가 납세자의 동의하, 국민들의 동의하에 지원을 확대하면서 또 거기에 부응하여 농민들도 그런 준수 의무, 생태와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문화를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스위스의 농업 농촌이 굉장히 나름대로 활력도 있고 또 먹고 살만하고 또 많은 국내외 소비자들이 믿고 찾고 또 관광도 많이 오는 이런 국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농업 농촌의 어떤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싹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이제 국민의식 조사를 보니까 현재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에 기대하는 역할이나 기능 중에서
과거에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또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게 가장 아직도 높지만 그 환경이나 경관이나 뭐 체험이나 문화나 휴양의 공간 뭐 이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농업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응답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쌓인 자료를 쭉 보면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안전한 식량을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았고 지금도 꾸준히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그 전까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어떤 휴양의 장소, 쉼터의 공간, 어떤 여가 정서 기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동시에 환경 이야기도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해서 그거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식량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략 식량이 한 절반 이상 나오는 것 같고요. 식량 공급이요. 공급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서 기능이나 이런 얘기, 그리고 환경순위 근소화 큰 차이 없이 쭉 따라옵니다. 근데 미래를 보면은 식량 얘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환경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사회문화 기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은 물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를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환경을 그래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진 말고 먹을 거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되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다양한 걸 누릴 수 있는 즉 생산이 아닌 우리가 직접 가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딱 명시적으로 쓰시지는 않지만 그런 범위를 넓혀달라. 농업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를 넓혀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단지 식량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또 정서적 또 혹은 더 나아가 환경 생태 뭐 경관을 보존해 이런 것까지 아마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경제학자들이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가치를 경제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그게 추정이 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결과는 예를 들어 공익적 기능 중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리고 언제 이 연구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일단 산림은 제외하고요. 농업 부문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 정도겠느냐. 기존 연구를 한번 쭉 종합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2016년 기준으로요. 가치가 약 27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농업 부문 부가가치가 28조 1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끌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그 농업계 외부에서 이렇게 역할이 작은데 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비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가가치만 보면 이게 상당히 작은 건 맞는데 그 외에도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진 않지만 사회에서 필요하는 기능을 이 정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기능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걸 평가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한번 이걸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환경 보전 가치가 그 27조 9천억 원 중에 66.8%였거든요. 그 다음이 사회, 문화 14.7%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소비자들이 앞으로 원하는 기능은 사회 문화랑 환경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실천 의지를 보이면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적 가치도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학자들이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농업이 발휘하는 그냥 명목적인 부가가치보다도 훨씬 크고 뭐 하여간 거의 똑같거나 그것도 뭐 살림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 농업이 발휘하는 어떤 식량 공급 이외의 다른 다원적 기능들을 요구하는 또 추세고 이런 측면에서 아직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핵심적인 어떤 농정 방향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 넣었기 때문에 스위스와 같죠. 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무게감이라든가 위상은 기본법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행 헌법에서도 121조에서 경자유전을 다루고 있고 123조에서 이제 다른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업 부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개헌 논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용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면 공익적 기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되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건 키우고 나쁜 건 줄이자라는 내용을 거기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들어가야 될 것은 지금 현행 헌법에는 그 얘기가 명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뭐냐, 농업인과 즉 이것을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주체와 그리고 거기서 공공부문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역할, 즉 세 주체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무가 있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중물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할 테니 소비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지지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이 구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외에도 다뤄야 될 내용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그 공익적 기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이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스위스는 직불제 방식을 명시를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담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소법전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구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기본법에 담고 즉 헌법에는 그 큰 방향성과 핵심, 뼈대가 되는 용어를 몇 개 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본법으로 옮기는 거죠. 즉 현재 기본법에 있는 얘기 일부가 헌법으로 올라가고 남은 얘기를 기본법에 보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밑에 하위 변명 대표적인 게 농지법이나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경영체지원법 뭐 이런 것 소득법이나요. 그래서 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춰 놔야지 앞으로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아까 스위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작년 개헌 논의를 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스위스에서 말씀드렸던 치열한 논쟁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물론 농업계 내에서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농업계 안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되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담은 헌법에 우리 농업의 어떤 가치를 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헌법 반영이나 헌법 명문화에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작년 개헌 논의가 불거진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중단이 된 건 아쉽지만 그 자체로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다양한 집단이 그동안 묻어놨던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은 이게 찻잔송의 태풍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기회도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스위스 사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나 생산자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뭐고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그 일종의 협상이랄까 교섭을 서로 하는 거죠. 서로 알아야지 이걸 맞춰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일단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저희 뭐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식 조사 결과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줘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원론적인 얘기고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체,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동기, 어떻게 해야 이 주체가 이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것이냐, 그 세 번째 역량, 얼마나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걸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까지 지난 수십 년간에 우리가 주로 내세웠던 건 경쟁력 강화였고, 그래서 전업농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책 대상에서 뒤로 밀렸죠. 오히려 이런 걸 확충을 하자,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책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흔히 말하는 규모가 작은 농사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히려 일종 경험농,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이제 무대로 모셔야죠. 그래서 얘기를 하게 하고 이분들의 삶을 알고 이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 얘기를 할 때 좀 만나본 얘기가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오히려 직분을 받으니까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이 뭐냐면은 보통 동기를 얘기할 때 내부 동기랑 외부 동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동기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재 직불제란 것도 이 직불금이라는 외부 동기를 주로 하는 거죠. 열심히 하시면 이걸 드릴 테니까 좀 해보세요. 근데 비단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개인 철학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실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설계할 때 금액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익형 이런 걸 확충하게 갈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전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사회의 성원으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제 인정욕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다. 즉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는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준수 조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다원적 기능 늘리자, 좋은 거 키우고 나쁜 거 줄이자는 누구나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그걸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급한 일이긴 한데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일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걸 늘려가야지 천천히 가야지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이쪽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에서의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리게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헌법, 기본법, 하위 법령으로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하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정책에서 받아들일 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이들이 할 것이냐, 이분들이 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요거를 고민해서 같이 움직여야 정말 말씀하신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타협의 장, 공감대의 장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기대와 어떤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 농업계뿐만 아니라 비농업계 또 소비자, 환경, 다른 단체 또 국민들 모두가 서로 어떤 토론도 하고 타협도 하고 뭐 이런 그 역할 분담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우리 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여튼 우리 한국 농업이 하여튼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이 확산되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도 기여하고
또 이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보면 환경과 경관 보존 등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